자, 들어갈게요. 이 투자 파트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많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감안하시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 눈높이로 좀 강의를 할 테니까, 일단 264페이지로 가시면은, 264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이제 1, 2월 달에는 계산 문제를 제가 해 드리는 거는 거의 90% 나오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시면 대표 예제 문제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90% 시험에 나옵니다.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한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이 예상치가 아래로 갔을 때,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기대 수익률이 시험 문제에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것이 거의 90%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박스를 보시면요. 경제 환경 변수가 비관적이라는 건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낙관적으로는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낙관적으로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수익이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확률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둬요. 그래서 확률이 얘가 20%고 얘가 60%고 20%면 어디에 가장 확률이 높습니까? 정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면은 퍼센트입니다. 그럼 얘가 4%고 얘가 8%고 얘가 13%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오리지널로 한번 가볼게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그럼 가중치가 없어요? 가중치가 있어요. 있고 평균을 따지죠. 따라서 가중평균. 그래서 이제 이걸 평균을 내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 퍼센트가 있으면은 얘를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쳐야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제가 다 해드릴게요. 0.1을 하게 되면 0.8%가 되고요. 자, 60%가 0.6이게 되면 4.8%가 되고, 자, 얘가 0.1을 곱하게 되면 2.6%가 돼서, 자, 이거를 다 더하면 8.2%가 되거든요.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맞나요? 자, 근데 저 보세요.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자, 야매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럼 수치가 맞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20하고 4를 더하면 80이 되잖아요. 그죠? 60하고 8을 곱하면 480이 되죠. 그 다음에 20에서 13을 곱하면 26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건 그냥입니까? 빨리 계산이 됩니까? 그럼 820이 나오면 따라서 8이, 그럼 앞에가 8인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야매로 가야 됩니까? 야매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정상적으로 갔다면은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게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8이라가 나오는 거는 앞에 숫자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8.2%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위에 가시면 기대 수익률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자, 따라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럼 각각 그냥입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중치가 있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넘겨보세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어디에 가냐면, 268페이지로 갑니다. 268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수익과 위험을 측정해서 분석을 해요. 그럼 수익은 지금 생겨요? 장래에 생겨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이 따르고, 자, 기대치를 구해서 좀 전에 기대 수익률을 구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보다 벗어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변동 가능성이 위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따라해 보세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했죠? 근데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따라서 표준편차. 표준편차의 제곱이 분산인데, 얘를 계산하는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걸 위주로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대 수익률이 아까 8.2%라는 거 아시죠? 그럼 자, 할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민법하고 개론을 봤을 때, 자, 둘 다 60점이면 이 평균을 너무 벗어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라서 표준 편차. 이게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 평균에서 30점이 왔다 갔다 하면 잘 나오면 90점이고 못 나오면 30점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5점이라면 65점이고 55점이라면 그냥입니까? 민법이 더 위험합니까? 표준 편차가 벗어날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이 표준 편차와 분산은 이 숫자가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고 이 평균은 기대 수준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나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은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죠.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수익. 그 다음에 분산,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우리가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위험. 자,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위험 분석의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할 때 위험과 수익 수정한다. 그럼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은 따라서 기대치. 기대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기대치를 갖고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위험을 따르는 건 따라서 표준 편차. 이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절 보세요. 만약에 A와 B가 있으면, 자, 만약에 A와 B를 선택할 때, 여기 봅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10% 동일하면 위험이 큰 거 선택하겠어요? 작은 거 선택하겠어요? 작은 거 선택하죠. 맞나요? 그럼 이 표준 편차와 분산이 수치가 작아야 돼요. 그럼 얘가 2% 벌어갖고 5% 벌어면, 자, 그냥입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그러면 A를 선택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B를 지배한다 해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편차가 표준 편차 분산이 5%면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수익이 낮은 거, 수익이 높은 거. 높은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12%가 얘가 10%면 얘를 선택하죠. 그런가요? 근데 오류가 발생하는 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10%고 얘가 10%면, 7%고 얘가 15%면, 그냥입니까? 위험이 낮은 게 좋습니까? A가 좋죠. 맞나요? 근데 얘가 수익도 커요. 그러면 꼭 얘가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변이계수, 상대적인 측정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우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수익 같을 때 얘네들만 보는 게 아니라 따라서 상대적 측정, 수익률당 위험을 보는 거죠. 그럼 변이계수도 낮아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준 편차가 올라가요.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 기대 수익률이 내려와서 분모당 분자, 기대 수익률당 표준 편차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수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예를 본다면 7이 올라가고 10이 내려보니까 0.7이 되고요. 자, 얘는 15가 올라가고 14가 되니까 1.07이 돼요. 큰 게 좋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변이계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변이계수를 보고 계십니까? 그 변이계수는 단위당 기대수익률 평균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나타내며 이 평균 수익 1단위당 증가하는 위험이 극인데 이게 높아야 돼요? 이 변이계수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 가시면은 27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273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맨 밑에 가시면은 따라서 효율적 전선 그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효율적 전선만 가져가세요.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의 변이계수 다음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서 있는 거는 따보세요. Y축. 그럼 이게 Y축이면 이게 그냥입니까? X축입니까? X축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약에 좀 전에 기대 수익률이라면 아까 기대 수익률은 평균을 해서 구했고 분산은 그냥입니까? 위험이었습니까? 위험.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결정할 수 있죠?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익은 낮아야 돼요? 수익은 높아서 좋아요?
위험은요? 낮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결정을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수익률은 낮아야 된다. 수익률은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되죠. 30, 40. 위험은요? 낮아야 되죠. 10, 20, 30, 40으로 간다면 좌표상의 대안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결정을 하다가 변이계수라는 게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포트폴리오 하자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들이 많다면 A, B, C, D, E, F, G, H, I, J라면 자, 요건 그냥입니까? 지금 수익이 같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같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같죠? 그럼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제일 작은 거. 얘를 선택하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지배를 당합니까? 지배를 당하고 요것들은 수익이 같죠? 위험이 작은 얘는 선택하겠죠? 얘를 지우고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그럼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대답해 봐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까? 아까 변이계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변이계수는 포트폴리오예요. 상대적인 위험도예요. 그죠? 그럼 얘가 좋다는 것은 얘가 수익률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위험을 줄인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따라서 포트폴리오. 그럼 얘네들은 버려야 됩니까? 다 좋은 대안입니까? 좋은 대안이니까 나눠서 투자하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하나라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거를 집합하면 그냥입니까? 하나의 선이 만들어집니까? 자, 이걸 따보세요. 효율적 전선. 그럼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대안들은 포트폴리오에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요게 지금 우하향합니까? 당연히 우상향합니까? 자,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라서 그래요. 그럼 자, 보세요. 자, 다 동일한 위험에선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죠.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선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러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포트폴리오가 이걸 다 버려야 돼요?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AB가 낫나요? A, B, CD가 낫나요? A, B, C의 포트폴리오가 낫죠. 맞나요? 그 다음에 B가 J를 지배하고 A보다 AC가 수익이 크죠.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좀 보수적이면 얘가 또 공격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의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지금 효율적 전선 보고 있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우상향하는 효율적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죠? 그럼 넘겨보세요. 이론으로 갑니다. 이는, 자, 효율적 전선의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최고의 수익률이라는 거 있었죠?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거예요. 그럼 평균 분산 지배율을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얘기하죠. 그러면 얘는 형태가 아까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에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가요?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죠? 아까 수익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 큰 거 선택하죠? 근데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대답해 봐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그냥입니까? 상대적인 위험도입니까? 그죠? 그럼 얘가 좋다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위험이 낮습니까? 낮지? 얘가 반드시 좋은 대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답해 주세요. 그럼 이 두 대안을 그냥입니까? 다 가지고 가야 됩니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까? 그러면 버려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다 왔어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270페이지 가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별표 3개짜리입니다. 거의 99% 나옵니다. 포트폴리오가. 근데 포트폴리오는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어디서 따왔다? 주식. 그래서 자,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을 갈게요. 저것만 알았으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끝장난 거예요.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자, 주식에서 따왔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4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한 자산에 투자됩니까? 분산 투자됩니까? 따지만 이르면 큰일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A, B, C 자산에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A, B, C, D 저거 아까 4개 대안은 그럽니까? 아주 좋은 대안입니까? 버리지 말자는 거죠. 4가지 대안을 선택했으면 넷 다 붙으라는 거죠. 그럼 수가 적은 게 좋아요? 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좋은 대안이라면.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가 있고요. 위험의 통제라고도 하고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 투자가 맞습니까? 분산 투자가 맞습니까?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돼요?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구성자산수를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많이 할수록 좋죠. 좋은 대안이라면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험이라는 것은 모든 자산에 올 수 있는 위험이에요. 모든 자산.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국가부도의 난이라는 거 보셨나요? IMF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없죠. 그럼 그냥입니까?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줍니까? 모든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준 거죠. 대답해 보세요. 인플레이션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이자 위험이나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없다.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 근데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합니다. 그럼 주식회사 할인이라는 자체는 개별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개별 자산에 투자했는데 주식회사 할인은 당 만드는 곳이죠. 그럼 조류독감 터지면 그냥입니까? 이 주가가 떨어집니까? 근데 만약에 돼지고기, 소고기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로 투자했으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건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이 위험을 줄였습니까? 줄였죠. 그래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건 체계적은 못 줄이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은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자, 총위험으로 본다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아닙니다. 자,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와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고,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고 했죠? 비체계적은. 그래서 개별 자산에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게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그물이 있겠죠. 그물이 촘촘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물이 듬성듬성이에요. 그럼 이 그물은 그냥입니까? 좀 체계적입니까? 그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없죠.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맞나요? 비체계적은 그냥입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잡으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것은 체계적은 제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체계적으로 제거되죠. 그 따라서 비계 제거. 체계가 제거됩니까? 비체계적이 제거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그냥입니까? 비계가 쌓였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볼 때는 맨날 옆구리 잡고 따라서 비계 제거. 체계는 제거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은행이자에 대한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지만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63빌딩 닦는데 누가 나한테 100억 준다고 하죠. 그럼 그럽니까? 무조건 갑니까? 돈이 안 구하신가 본데. 1000억 준다면 안 가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진짜 손 안 가세요? 안 가세요? 가요. 인생 한 방이야. 강의해도 안 나와 저거. 그럼 그냥 닦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피했습니까? 안 피했습니까? 안 피했다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없다는 거죠. 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럼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그럼 요구한다는 이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맞나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준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셨는데, 아까 수익, 자, 이 성격이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수익률의 방향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가 상관계수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회사 할인은 당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터지면 주가가 떨어지죠. 근데 얘가 무식하게 내내치킨, 교촌,
BBQ, 닭 만드는 데만 투자했어요. 그냥입니까? 관련이 돼 있습니까? 상관이 되게 많아요. 그럼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이 좀 적어야 돼요. 그럼 상관계수가,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계수가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같은 방향이 좋습니까? 반대 방향이 좋습니까? 자, 낮은 게 좋죠.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수익률이 똑같이 움직이면 효과가 없어요. 같아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상관계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익률이 똑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동일하다면 플러스일 때는 비체계적, 비계를 전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전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봐요. 그러면 플러스 1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플러스 0.9는 그냥입니까? 1보다는 작습니까? 분산 효과가 있어요. 플러스 1만 안 되는 거죠. 그럼 0도 분산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10% 동일한데 완전히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일 때는 비계를 완전히 제거돼요. 그냥 제거됩니까? 완전히 제거됩니까?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분산 효과가 제일 커진다는 거죠. 맞나요? 놓치셨으면 다시 갑니다.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아까 구성사상수가 적은 게 많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자, 체계적 금은은 그냥요, 피할 수가 없어요.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죠. 그럼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없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따라서 비계 제거. 체계는 못 제거하죠.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적어야 돼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같은 방이 좋아요? 반대 방이 좋아요? 플러스일 때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마이너스는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교재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27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에 의의 포트폴리오라는 이론이 있죠. 그럼 두 번째,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분산.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지금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 무작위로 자산을 배합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수가 적어야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따라서 비계 제거.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죠? 자, 포트폴리오 위험으로 갑니다. 자, 맨 밑에 가볼게요. 체계적은 그냥요,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시장 힘이고, 넘겨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개별이에요? 모든 부동산이에요? 모든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동이라는 게 있죠? 이게 나오면 체계적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피할 수가 없죠. 자, 니은에 보시면 제가 아까 그 63 빌딩은 100억, 1000억 준다면 그냥입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까? 따라서 체계적.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험할수록 더 요구하죠? 그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이지 비체계적을 위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은 그물이 듬성듬성돼 있으니까 비체계적은 그냥입니까?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자산이에요? 개별적인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에 가시면은 자산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이면 줄어들지만 체계적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들어요. 따라서 비계 제거. 그럼 포트폴리오 최선의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해서 안정적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봐봐요. 밑에 가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죠? 자,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들어보시면요. 그래프가 자, 전체적인 총위험이라고 한다면 자, 할게요. 총위험이라고 한다면 자, 아까 구성자산수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할수록 줄일 수 있죠. 근데 봐봐.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가 총위험이라면 밑에 위험은 안 줄어들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체계적입니까? 체계적이죠. 여기는 위험이 줄죠. 그럼 이건 비체계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박스는 정리하시고 오른쪽 가볼게요. 아까 제가 상관계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두 개의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위험 분산 효과를 개별 자산의 수익률에 관해 상관계수로 분석합니다. 밑줄 쳐보세요. 상관계수란 개별적 투자안의 수익률의 방향이 얼마나 동일한 방향 움직임을 나타내는 계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적어야 돼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 값이 좋아요?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아요?
그럼 갈게요. 2번.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플러스 값을 가지면 분산효과가 그냥입니까? 작아집니까? 반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일 땐 분산효과가 커지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1 사이인데 플러스 1이 했을 때는 분산 투자를 하여도 분산효과는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입니까? 비체계적금을 0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상관계수가 커야 돼요? 작을수록 좋아요. 분산효과가 커지고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나요? 됐습니다. 페이지 가시면 275페이지로 한번 가죠. 가시면 가셨습니까? 자, 이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서 발전됐어요? 주식시장에서 나왔어요? 자, 주식은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단기예요. 부동산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은 수익률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세율 틀리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라는 것만 갈게요. 자, 포트폴리오 한계는 1번,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수익률이 계량하기가 어렵고, 2번, 서로 그냥입니까? 다 다른 세율입니까? 그럼 투자 수익률이 다르고 평균적 수익 산정이 곤란하죠?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분할이 또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5번, 일반적으로 주식은 그냥이요, 단기 모양이에요. 부동산 투자는요. 그러면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장점이 있는데요. 넘겨볼게요. 그게 장점이 어디에 나왔냐면, 자,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그럼 부동산은요, 봐봐. 여러분들, 서로 비슷한 게 좋습니까? 반대인 게 좋습니까? 그럼 우린 지역별로 부동성 때문에 같아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달라요. 같다, 다르다.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용도가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그럼 용도별 포트폴리오를 할 수도 있죠. 그럼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잘 따라오셨어요.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27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27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투자 분석 위한 수학적 기초라는 게 있죠. 이것도 배분 3개짜리입니다. 화폐 시장 가치가 무조건 들은데 넘겨볼게요. 화폐의 시간적인 가치가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죠?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한번 들어갑니다. 자, 갈게요. 천천히. 자, 들어볼게요. 공간을 좀 많이 잡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 갈게요. 자,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후에 연 10% 이자를 따진다면 1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낸 돈은 미래 가치겠어요? 현재 가치겠어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따보세요. 현가라 그래요. 그럼 1억 110만 원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입니다. 자, 미래 가치를 줄여서 따보세요. 내가라 그럴게요. 그럼 우리가 연 10%라는 이자율이 붙어서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붙죠. 그래서 할증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까 왜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할인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죠. 그래서 연 10%로 할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곱해주는 요 1.1을 따라보세요. 개수. 6가지 개수가 있어요. 그죠? 미래가치 개수가 3가지가 있고 현재 가치가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시불은 여러 번 받아요? 딱 한 번 받아요? 연금은 여러 번 받죠?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더라도 단리 계산이 좋습니까? 복리 계산이 낫습니까? 복리가 낫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복리 계산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단리로 받는 게 낫습니까? 복리로 받는 게 낫습니까? 복리죠. 자, 그래서 볼게요. 만약에 2년을 계약해서 연 10% 이자면 10만 원, 10만 원씩 주죠. 그럼 단리는 그냥 100만 원만 원금을 주고 20만 원만 줘버려요. 그럼 12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요 단리예요. 단리인데 복리는 틀립니다. 복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100만 원에서 지금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자, 11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자, 여기다가 1.1을 곱해요. 몇 점에서 곱한다? 그럼 수학한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수를.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0.1에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이 따라서 이자율, N이 연수거든요. 맞나요? 근데 단리예요? 얘는 복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얘는 100만 원에다가 10%, 10%니까 10만 원, 10만 원 받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얘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입니까? 110만 원이 됐습니까? 여기다가 1.1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1.1을 그냥입니까? 두 번 곱합니까? 그럼 따라서 1.21. 그럼 120만 원이 돼요? 121만 원이 돼요. 그럼 1만 원이 낫죠? 단리입니까? 복리입니까? 복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다 복리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요 식이 탄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자 갈게요. 100만 원은 따라서 일시불.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는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제가 요 곱하는 수가 따라서 개수. 그죠? 그럼 요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되겠어요? 미래 가치 계수가 되겠어요? 미래 가치 계수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수학하는 애들이 1 플러스 R의 n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로 갖고 올 수도 있죠? 적지 마세요. 책에 다 해드릴게요. 현재 가치 갖고 온다면 미래에 대한 110만 원을 현재 100만 원으로 갖고 오죠?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얘가 미래 일시불이라면 이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그럼 1.1이 그냥입니까? 나눠집니까? 나눠져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로 곱했으니까 따라서 개수. 자, 그럼 어때요? 쟤와 반대로 역수관계죠. 그래서 얘가 탄생된 게,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탄생이 된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래 가치에 세 가지 계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갑니다. 타임 스케줄 잘 그려볼게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알고 있는데 1년 후에 110만 원을 몰라서 구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합니까? 미래 가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알려면 지금 일시불의 그냥입니까?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도와주셔 보세요. 아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나요? 네, 현재 가치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럼 현재 가치로 바꾸게 되면은, 갑니다. 그럼 현재 가치로 바꾼다. 자, 갑니다. 그럼 현재 가치로 바꾸게 되면은요, 자, 이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해요. 현재 가치 계수. 자, 그러면 어떻죠? 우리가 110만 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는 이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에다가 지금 요거 역수관계인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까? 현가계수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계수예요. 얘가 현가계수예요.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쟤와 그냥입니까? 역수관계입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그냥 했어요. 일시불이었어요. 연금은 한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이것들이 언제 사용되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들어갑니다. 만약에 갑돌이가 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그럼 매년 탄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매년 1,000만 원씩 탄다고 나와요. 그럼 매년 1,000만 원씩은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죠. 그런가요? 근데 얘가 3년 동안 타는데 3년 후에 받고 싶대요. 그냥입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까? 그러면 적립해서 받겠죠? 연 10%의 이자가 들어간다. 그럼 타임 스케줄을 잘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자, 어떻습니까? 1년, 2년, 3년을 매년 1,000만 원씩 받겠답니까? 3년 후에 적립해서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매년 받겠대요? 3년 후에 받겠대요? 그죠? 자, 따라서 뭉쳐라. 미래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요거는 이자가 안 붙으니까 1년 이자, 2년 이자를 더하거든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미래에 뭉쳤습니까? 뭉쳤죠. 그럼 이건 그냥이에요.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그때 곱해주는 수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3년 후에 뭉친 금액이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까? 그럼 우리가 연금은 매년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내가 계수를 곱하죠? 그래서 그 계수는 아직 보지 마세요. 그 산식은 아직 여러분이 지금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칭 계수는 얘와 역수관계인데요. 감칭 계수는 뭐냐면, 자, 제 지금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쳐 있습니까? 뭉친 걸 가지고 와요. 따라서 쪼개라. 쪼개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모을 수도 있습니까? 모으죠. 그래서 모은 그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적금액이 만약에 제가 저게 1억이라면 이걸 그냥입니까? 얘는 뭉친 겁니까? 이걸 다시 쪼갠 겁니까? 쪼개죠. 쪼개서 분립해 나가는 매 기간 연금 불이백을 구하는 거예요. 연금 불이백. 그럼 이때 쓰는 계수가 감칭 계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 보겠지만은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 갑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얘는 매년 받겠습니까? 3년 후에서 뭉쳐서 받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답해서 3년 후에 뭉쳐라. 자, 그냥 있어요? 지금 뭉쳐 있어요. 뭉쳐 있죠. 저게 1억이라고 한다면. 그런가요? 자, 이건 뭉치는 겁니까? 이걸 다시 쪼갭니까? 쪼개서 얼마씩 불입하는 연금을 거꾸로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관계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얘가 을돌이가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얘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매년 받습니까? 땡겨서 받습니까? 할인해서 받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얘는요, 타임 스케줄이 갑니다. 자, 1년, 2년, 3년을 봤을 때 1,000만 원씩 받겠다는 겁니까? 땡겨서 받겠답니까? 그럼 1년 땡기고, 2년 땡기고, 3년 땡겨서 자, 따라서 현재에 뭉쳐라. 자, 그냥입니까? 뭉친 금액입니까? 뭉친 금액이죠. 근데 미래에 뭉쳤어요? 현재에 뭉쳤어요? 현재의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그 연금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입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입니까?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저당상수라는 게 잘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상환 기간이 끝나면 그냥 돼요. 상환을 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을 구할 때 얘가 있어요. 균등 상환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1억을 빌려서 융자를 빌렸다. 그냥입니까? 갚아 나가야 됩니까? 그다음에 저당상수. 이걸 쓰거든요. 이 가장 유력해요. 감정평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얘는 그냥입니까? 현재에 뭉쳤습니까? 자, 원리금은 한 번 받아요? 매번 받아요? 연금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계약을 해서 돈을 빌려서 이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 나갑니까? 갚아 나가는 게 연금의 어떻습니까? 자체로 우리 저당상수거든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이건 땡겨서 갚습니까? 다시 1억을 땡겨 갚은 거죠.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자, 따라서 현재에 뭉쳐라.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뭉쳐 있습니까? 뭉쳐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얘는 뭉친 걸 그냥입니까? 다시 쪼갭니까? 쪼개서 얼마씩 내는 걸 내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두 관계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기 위해서 쪼갭니까? 빌려서 갚아 나갑니까?
그럼 빌렸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리금을 갚아 나가죠. 그러면 아까 요거는 만들기 위해서 모으니까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이건 빌려서 갚아 나가니까 현재 가치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입니다. 그럼 봐봐. 이게 둘이 역수고 이게 역수고 역수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따라서 미래 가치. 자, 이것도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근데 미래 가치라는 얘기가 없죠. 그런가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까? 미래 가치죠. 근데 이거는 따라서 현재 가치. 그걸 또 현재 가치 계수죠. 그럼 이건 미래 가치 계수예요, 현재 가치 계수예요. 빌려서 갚아 나가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야매로 갑니다. 미래 가치는 미음이 들어가요. 따라서 감채 기금 미음. 그럼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로 보시고요. 자, 현재 가치는 이응이 들어가요. 따라서 저당 상수. 그럼 얘는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잘 따라오셨는데 어디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 2월 달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자, 이것만 하면 완벽합니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지문에서 앞쪽 파트와 뒤쪽 파트가 있으면은 앞쪽 파트에 그냥 단순하게 이론 나오고 아니면 매년 이론씩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론 나오면 이건 일시불입니다. 무슨 불이라고요?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매년 이론식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여러 번 됩니까?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죠. 연금을 찾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뒷부분에 아까 3년 후에 받겠다는 것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럼 내가계수를 사용하죠? 그럼 내가계수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게요. 자, 만약에 어떻습니까? 현재 받겠다. 아니면 환원해서 받겠다. 할인해서 받겠다는 건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그럼 내가계수를 이용하겠어요? 현가계수를 이용하겠어요? 현가계수를 이용하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따라서 역수관계. 그럼 역수관계를 이제 봤을 때, 자, 역수관계. 이건 계속해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돌려보셔야 됩니다. 갈게요. 자, 좀 전에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었죠? 미래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가 있었죠? 자, 합니다. 자, 빨리 하기 때문에 일례라는 것은 따라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입을 여세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자, 일년은요. 따라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럼 칠판 보세요. 아까 그냥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 또 생략될 수도 있어요. 자, 연내라는 것은 따라서 연금의 내가계수. 감기라는 것은 따라서 감채기금 계수. 그럼 이 두 가지가 그냥입니까? 역수였습니까? 역수였죠. 그 다음에 연연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얘기하고 저상이라는 것은 저당상수를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인데, 자, 따라해봐요. 감채기금 계수, 미음.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따라서 저당상수, 현재 가치가 되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연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감기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역수예요. 다른 게 붙으면 안 되죠. 1년 내내 감기 걸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잘 따라오셨어요? 펜 들어보세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자, 일단은 박스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276페이지 가시면 미래가치라는 게 있죠. 자, 거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개념의 두 번째 줄 보세요. 1원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1원은 일시불이고요. 이자를 알로 저금했을 때 N년 후라는 게 있죠. 이건 내가계수입니다. 그럼 따라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걸 찾는 거예요. 밑에 계산 방식은 참고하시고 연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나요? 개념 두 번째 매년 이론식이 연금이고 연금 이자로 알로 했을 때 N년은 그냥입니까? 내가계수입니까?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를 사용하라는 거죠. 자, 오른쪽 갑니다. 감침계수라는 게 있어요. 칠판 봅니다. 감침계수는 그냥입니까?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쪼갭니까? 자, 따라서 만들기 위해. 그러면 그냥입니까? 쪼갭니까? 쪼개서 적립하죠.
그럼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할 금액은 그냥요, 감책임 계수를 써요. 그럼 얘는 연금의 내과계수와 역수관계라 그랬죠. 자, 현재 가치로 갑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개념이 있나요? 두 번째, N년 후에 1원이 일시불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을 합니까? 그러면 그냥요, 현재 가치예요. 현재죠.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용하고 밑에 가시면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죠. 자, 이건 두 번째 보시면 매년 1원, 자, 좀 오타났습니다. 매년 1원씩이에요. 월씩이 아니라 원씩이야. 대사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건 연금이고 N년 동안에 받게 될 일시불을 환원하니까 그냥입니까? 현가입니까? 그럼 연금의, 자, 매년 1원씩은 연금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연금의 현가입니까? 연금 현가고, 넘겨보세요. 저당상수라는 게 나옵니다. 저당상수는 칠판 보세요. 자, 이건 쪼갰는데 그냥입니까? 빌려서 갚아나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일정액을 빌려서 매기간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는 원리 공부할 때 무슨 상수 구한다? 저당상수를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오른쪽 역수관계로 갑니다. 역수관계. 자, 그냥입니까? 아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연내 나오면 감기가 나와야 되죠? 연년 나오면 저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은 그 식에 대한 오른쪽에 위에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위에. 박스 있죠? 지금 역수관계 위에 박스가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일시불의 내과계수로 갑니다. 1원은 그냥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279페이지 양가로 3번 화폐시장가치의 요약이 있어요? 자, 갑니다. 1원은 일시불이죠. 이자율 R로 적용했을 때 N년은 그냥입니까? 내가입니까?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원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고 매년 1원씩은 그냥이에요. 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N년 후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건 내가입니까? 연금의 내가죠. 감침계수는 그냥입니까?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합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1원씩이 연금이고 일시불로 환원하는 게 현가죠. 저당상수는 그냥입니까? 빌려서 갚아나가는 겁니까? 갚아나가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잘 보세요. 갑니다. 자, 지금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미래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일시불은 알고 있지만 일시불에 그냥입니까? 내가계수를 곱합니까? 내가계수를 곱하죠. 맞나요?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습니까? 그죠? 그럼 미래 일시불에다가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합니까? 그럼 그냥이요. 일시불끼리 역수예요. 역수죠. 자, 연금의 미래 가치는 매년 받겠대요. 따라서 3년 후에 뭉친 금액. 그럼 그냥이요.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고요. 자, 그냥입니까? 여기는 뭉쳐 있습니까? 다시 그냥이요. 쪼개요. 빌려서 갚아나가기 쪼개요. 만들기 위해서 분립해요. 그럼 얘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원리금은 한 번 받아요. 매번 받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 갖다가 1,000만 원씩 은행에다가 갚아나가죠? 근데 그냥입니까? 땡겨서 갚습니까? 그래서 다시 1억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니까 보세요. 1원 나오면 그냥이에요. 일시불이에요. 매년 1원씩 나오면 연금. N년은 뭐다? 내가고 현재 환원하는 현가계수가 되죠. 그냥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연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감침계수가 나와야 돼요. 연년 나오면 저당상수가 나와야 되고. 맞나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죠. 밑에 278페이지. 별표 쳐보세요. 자, 갑니다. 이렇게 들어봅니다. 한번 봐봐요. 만약에 10년을 상환하고 A은행에서 갑돌이가 총 융자액을 1억을 빌렸어요. 그 만약에 6년을 상환하고 4년이 남을 수도 있죠. 그 만약에 6천만 원을 상환했다면 1억에 6천만 원이니까 따라서 60%. 자, 따라서 60%. 따라서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4천만 원이 남았습니까? 잔금이 되죠. 그러면 1억에 4천만 원은 그냥이에요. 40%가 돼요.
따라서 잔금 비율.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게 0.6과 0.4를 더하면 그냥입니까? 1이 됩니까? 두 가지 더하면 1이 되죠. 아시겠어요? 그럼 갈게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저당 대배율중 미상환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냥 해요. 잔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환 비율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잔금 비율이라고 돼 있죠? 0.6은 1 마이너스 0.4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힘을 가지시고 오른쪽 대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좀 어렵지만은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작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잔금 비율이 아까 40%고 상환 비율이 60 합치면 그냥요 1이 돼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연금의 내과계수와 감침계수 역수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감침계수 역수가 아니죠. 그런가요? 연금 미래 가치가 나와야 되고 3번 따르세요. 원리금.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을 산정할 때 저당상수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때 대출해서 원리금을 갚을 때 저당상수 쓰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다 단위 계산이었어요? 복리였어요? 복리죠. 그래서 나온 거는 다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그냥입니까? 복리 방식입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현재 5억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현재 5억은 그냥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 상승했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5년 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현가계수예요? 내가계수예요? 그럼 뭐의 내가계수를 사용해야 돼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사용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다시 갑니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면 0이 돼요? 1이 돼요? 자, 감침계수와 역수는 그냥입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입니까? 내가계수고. 맞나요? 저당상수는 원금 균등 때 구해요? 원리금 균등 때 구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때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붙는 게 그냥입니까? 복리입니까? 복리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가 5억이 일시불이고 5년 후가 내가니까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되죠. 요 정도 수준의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근데 계산 문제가 우리가 30회 때까지 29회 때까지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나와봤자 한 3, 4문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을 굉장히 강하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